나는 그 여자를 처음 본 순간 30해 전에 죽은 첫사랑이 되살아난 줄 알았다. 문제는 그 여자가 먼저 다가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다. 아저씨,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아저씨가요, 제가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에 없는 제 첫사랑이랑 너무 닮으셨어요. 죽었다는 첫사랑, 닮았다는 낯선 여자, 자꾸만 나를 찾아오는 그 발걸음까지. 처음엔 그저 외로운 사람이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여자가 수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나는 올해 62, 이름은 김동호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경비실에서 낮밤을 번갈아 서며 살아온 지 벌써 7년째다. 아내는 몇 년 전에 병으로 떠났고 딸은 결혼해서 남편 따라 지방으로 내려갔다. 명절이나 되어야 영상통화 한번 하는 사이. 사람들 말대로라면 이제 손주 재롱이나 보며 노년을 보내야 할 나이지만 내 하루는 여전히 택배 상자 들고 엘리베이터 타고 쓰레기 분리수거 독촉하며 관리비 민원 듣는 걸로 꽉 차 있다. 그런데 앞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가 나타났다. 처음 본 건 아파트 앞 편의점이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 컵라면 하나 사들고 편의점 앞에 서서 뜨거운 김을 쐬고 있는데 투명한 우산을 쓴 여자가 길 건너에서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한 30쯤 되어 보이는 얼굴, 검은 코트에 묵지 않은 긴 머리, 눈 밑에 조그만 점 하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점의 위치까지 내 대학 시절 첫사랑이던 수진이와 꼭 닮아 있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애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내 39번째 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과 함께 그렇게 스쳐 지나가겠지 했던 그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갈 때도 경비실에서 졸음을 쫓을 때도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런데 며칠 뒤 아파트 뒷골목 구멍가게 앞에서 나는 그 여자를 또 보았다. 이번엔 그쪽이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했다. 저 그때 편의점 앞에서 뵀던 거 기억나세요? 나는 순간 당황해서 괜히 경비 모자를 고쳤으며 말했다. 아, 그랬나? 요즘 사람 얼굴을 잘 몰라서. 여자는 살짝 웃었다. 웃을 때 입꼬리 올라가는 모양까지 수진과 닮아 있었다. 그럴 수 있죠. 매일 사람들 많이 상대하시잖아요. 여기 경비 아저씨시죠? 예. 뭐 그런 셈이지. 그날도 컵라면 드시던데 오늘도 라면이네요? 그녀는 내 손에 들린 봉지를 힐끗 보더니 잠깐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저씨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 사람 생각이 나서요. 그 사람? 제가 23 때 사귀던 남자요. 제 첫사랑. 몇 년 전에 사고로 죽었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웃을 때 눈이 접히는 모양이랑 주름지는 입가까지 너무 똑같아서 그날 집에 가서도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녀는 머쓱한 듯 웃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진지했다. 솔직히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죽은 첫사랑을 닮았다는 말, 남자를 상대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요즘 뉴스만 틀어도 외로운 노인들 등쳐먹는 수법이 얼마나 많나. 그래요? 뭐 세상에 닮은 사람들 많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나는 대화를 얼버무리고 뒤돌아섰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내 뒷덜미를 다시 잡아당겼다. 혹시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어요? 진짜 이상하게 들리실 거 아는데 그냥 아저씨랑 가끔 얘기하고 싶어서요. 물론 부담되시면 안 주셔도 돼요. 여기서 나는 갈림길에 섰다. 이상한 여자네 하며 뿌리치고 돌아설 수도 있었고 그냥 외로운 사람이겠거니 하고 번호를 알려줄 수도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무한테나 번호를 줘? 하는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가에 맺힌 묘한 슬픔이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마치 예전에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수진이의 눈빛과도 겹쳐 보였다. 결국 나는 자신의 나이를 내세워 오만한 위안을 택했다. 설마 내 나이에 뭘 어쩌겠어. 뭐 상담이 필요하면 가끔 전화는 할 수 있지. 대신 이상한 데 쓰면 안 돼요. 나는 휴대폰 번호를 적어 내밀었다. 그날 밤 카톡 메시지가 하나 왔다. 저 오늘 뵌 최아린이라고 해요. 번호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불편하시면 답장 안 주셔도 돼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답장을 했다. 그래요. 늦은 밤엔 전화만 안 하면 돼요. 거기까지였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자주 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 오는 날이면 갑자기 경비실 앞으로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타났고 눈 오는 날엔 길 미끄러우면 위험하다며 조심하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아저씨 오늘도 야간이에요? 눈 많이 오면 허리 조심하세요.
눈 치우는 거 힘들잖아요. 말은 다정했지만 나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아파트 주민 하나가 이런 말을 툭 던졌다. 경비 아저씨, 요즘 젊은 여자랑 자주 같이 있는 것 같던데. 조심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잖아요. 특히 죽은 첫사랑 닮았다 이런 말 하면서 접근하는 여자들 뉴스에서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죽은 첫사랑이라는 말은 그녀가 나에게 했던 말이기도 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뒤척이며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대학 2학년 때 만난 첫사랑 윤수진.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서로 빌려보던 시집을 두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작됐던 사이. 장마철 캠퍼스 안벤치에서 하나뿐인 우산을 나눠 쓰며 둘이 젖어가던 날. 졸업을 앞두고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라섰던 마지막 겨울.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 애 낳고 살던 어느 날 친구를 통해 듣게 된 소식. 수진이 암이래. 많이 안 좋다던데. 그때 나는 병문안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가지 못했다. 지금 아내가 알면 상처가 될까? 괜한 감정이 다시 올라올까? 비겁한 이유들을 잔뜩 끌어모아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다 며칠 뒤 그녀의 부고를 들었다. 장례식장 주소를 받아놓고도 끝내 곁으로 가지 못했다. 괜히 가서 뭘 어쩐다고. 그렇게 돌아서 나온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넣어둔 채 수십 년을 살아왔다. 그 돌멩이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무거워졌다. 그래서인지 할인이라는 여자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순간 수진이 다시 돌아온 줄 알았다. 하지만 그 감정을 느낀 순간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졌다. 그래, 이건 죄책감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다. 괜히 휘둘리지 말자.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결심하고 그녀를 불렀다. 잠깐 얘기 좀 하지. 아파트 근처 작은 카페 구석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먼저 입을 연 건 나였다. 할인 씨, 우리 이제 그만 봅시다. 네. 나도 알 만큼 알아요. 요즘 세상 외로운 사람들 붙들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돈 빌려달라거나 사업 같이 하자거나 그런 거 많다면서요. 혹시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괜한 오해 사기 싫어요. 할인의 얼굴이 굳었다. 저 아저씨한테 돈 한 번이라도 요구한 적 있어요? 그런 건 아직 없었지만 보험을 권했나요? 대출을 권했나요? 무슨 투자 얘기라도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곧 다시 가라앉았다. 제가 정말 수상해 보이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상해 보였던 건 사실이니까. 나를 너무 자주 찾았고 지나치게 내 일상을 궁금해했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굴 사랑했었는지 죄송해요. 나는 그냥 조심하고 싶어서. 하리는 머리를 떨구고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사실은요, 아저씨가 제 첫사랑을 닮았다는 말, 그거 반만 진실이에요. 반만? 진짜로 제 첫사랑이 있었어요. 23 때요. 근데 그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그냥 결혼해서 외국으로 갔죠.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나는 멍해졌다.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아저씨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녀는 작게 웃다가 곧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사실 아저씨가 닮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제 첫사랑이 아니라 제 엄마의 첫사랑. 그 순간 심장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엄마의 첫사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른 얼굴은 한 사람뿐이었다. 윤수진. 나는 입술이 바싹 타 들어가는 걸 느끼며 물었다. 엄마 이름이 혹시 윤수진이니? 할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아저씨 그 이름 어떻게?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심장이 귀 밑에서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내 첫사랑 이름이 윤수진이었다. 대학 때 만났고 39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지. 한동안 카페 안에 잡음만 들렸다. 하리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낡은 크림색 봉투였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앞면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동호 씨께 내 이름이었다. 나는 봉투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요. 편지 쓴 날짜는 엄마 돌아가시기 2달 전이더라고요. 근데 봉투는 한 번도 발송된 적이 없었어요. 우표도 안 붙어 있고. 할인이 봉투를 내밀었다. 읽어보실래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뜯었다. 안에는 줄 공책에서 찢어낸 편지지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약간 누래진 종이 위에 익숙한 필체가 날아가듯 앉아 있었다. 동호 씨에게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몇 번이나 고민했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목이 메어 뒤를 넘겼다. 아마 이 편지는 평생 보내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쓰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언젠가 누군가에게라도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 많이 아파요. 의사 말로는 길어야 1년이라네요. 웃기죠? 20대 때는 병원에서 주는 약 한 알도 무섭던 내가 이제는 주사랑 수술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요. 동호 씨, 나 사실 한번 당신을 찾아갔었어요. 대학 앞 포장마차 골목에서 당신이 다른 여자랑 나란히 걷는 걸 봤어요. 아마 지금의 아내분이겠죠. 그 대목에서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런 날이 있었다. 졸업하고 몇 년 뒤 우연히 캠퍼스 근처를 지나가던 날. 새로 사귀던 여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걷다가 멀리서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에 뒤를 돌아본 적 있다. 그때 젖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멀찌감치 서 있다가 황급히 돌아서던 뒷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게 수진이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다.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 이미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병이 생겨서도 연락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내 옆에 있다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마음과 당신 인생이 흔들릴까 봐 두려운 마음이 매일 싸우다가 결국 난 항상 겁쟁이 쪽을 선택했거든요. 편지 글씨가 중간중간 번져 있었다. 눈물 자국 같았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고백하고 싶어요. 나 당신과 헤어지기 전에 이미 당신 아이를 품고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얼른 다시 붙잡으며 다음 줄을 확인했다. 그때는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이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던 때라 이 사실까지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나 혼자서라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당신은 나 말고도 좋은 사람 만날 거였으니까. 그래서 서둘러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그래도 하나는 확실해요. 내 딸 하린이는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웃을 때 눈이 반달되는 것도 고집 센 것도. 종이 위에 적힌 하린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눈앞에 앉아있는 여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겹쳐졌다. 하린이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아빠를 둘이나 두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언젠가 이 아이가 다 크면 집 서랍 한쪽에 모아둔 노트와 이 편지를 발견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때쯤이면 당신도 머리가 많이 휘어졌겠죠. 동호 씨, 혹시 이 편지를 누가 당신께 전해준다면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당신에게 숨기고 산 세월만큼 나도 늘 미안해하며 살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첫사랑이자 이 아이의 아버지인 당신께 부탁 하나만 할게요.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 아이가 당신을 찾아간다면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이기적인 부탁이라면 미안해요. 윤수진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앞에서 하린이 조용히 물었다. 이제 왜 제가 아저씨를 수상하게 쫓아다녔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세요?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냥 궁금했어요. 엄마가 평생 잊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인지, 어떤 목소리인지. 엄마가 아빠하고 싸울 때마다 혼자 방에 들어가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사진 속 남자가 아저씨였어요. 낡은 사진? 네. 엄마랑 아저씨 둘이서 캠퍼스 계단에 앉아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저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엄마는 웃고 있었죠. 그 사진 뒤에 엄마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내 첫사랑과 함께한 가장 빛나던 날. 나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 사진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의 앨범 속 한 장면으로 나도 몰랐던 시간이 묶여 있었던 것이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 편지랑 노트들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아저씨 이름, 학교, 학번, 사소한 습관까지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쯤은 꼭 찾아가고 싶다던 말도요. 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세상에, 내 엄마가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 남편도 아니고 어떤 옛날 남자라니. 그리고 내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떠올리며 살았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근데 노트를 끝까지 읽고 나니까 엄마를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너무 외롭고 너무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걸 다 알게 돼서.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근데 대뜸 혹시 제 친아빠세요? 라고 물을 수는 없잖아요. 아저씨는 내 존재도 모르셨을 텐데.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냥 엄마가 아저씨를 부르던 말 그대로 시작해 보자고 생각했어요.
그게 죽은 첫사랑이라는 말이었군. 네. 엄마에게는 아저씨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편지에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당신은 늘 23에 멈춰있는 첫사랑이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도 아저씨는 죽은 첫사랑처럼 느껴졌어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나는 손에 쥔 편지를 바라보며 자꾸만 피어오르는 죄책감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내가 모르는 사이 한 여자의 삶과 한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여 있었다니.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으면 됐잖아. 왜 이렇게 돌아왔어? 그러면서도 그 말 속에는 원망보다 안타까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할인이 씁쓸하게 웃었다. 아저씨가 아버지라고 불러달라고 할 거란 확신도 없었고요. 혹시 불편해하실까봐. 그냥 한 번쯤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그렇게도 궁금해하던 사람 얼굴을.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덧붙였다. 근데요, 몇 번 마주치고 나니까 이상하게 제가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 밥은 잘 먹고 다니나 허리는 안 아플까 밤에. 혼자 있으면 쓸쓸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되는 마음이 자꾸 생겼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누군지 말하기는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상한 여자처럼 굴었죠. 자꾸 접근하고 자꾸 묻고. 나는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왜 그녀가 내 생활을 그렇게 꼼꼼히 묻던 건지. 내가 어느 시간에 밥을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허리가 아플 때는 없는지. 한국 나이로 31살짜리 여자가 왜 아파트 경비원 한 사람의 손가락 골절까지 그렇게 걱정했던 건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내게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햇빛이 기울며 건물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편지는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가 평생 못한 말을 대신 전해드리고 저도 그걸 전하는 걸로 제 마음을 조금은 덜어내고 싶었어요. 그녀는 낮게 웃었다. 사실 아저씨가 저를 그냥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해요. 그러라고 해도 할 말은 없고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가슴 한가운데에 박혀있던 돌멩이가 모양을 바꿔가며 옥신거렸다. 비겁하게 도망쳤던 젊은 날의 내가 떠올랐다. 병실 문 앞에서 몇 번이고 망설이다 발걸음을 돌렸던 상상 속 장면이 이제야 선명한 현실처럼 느껴졌다. 하리나.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네가 나를 뭐라고 부르든 그건 내 마음이야. 그냥 한 가지만 약속해 줄 수 있겠니? 뭔데요? 더 이상 혼자서만 이렇게 무거운 걸 들지 말라는 거야. 나도 늙어서 허리 많이 굽었지만 아직 누군가 삶을 같이 들어줄 힘 정도는 남아있어. 하린이 눈을 크게 떴다. 그 눈 속에는 놀람과 안도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럼 가끔 엄마 얘기해도 돼요? 엄마가 아저씨랑 보냈던 시간, 제가 노트에서만 보던 그 이야기들 같이 나눠도 돼요? 그래. 나도 너희 엄마 얘기 너무 오래 혼자 품고 있었거든. 우리는 그날 카페 문 닫는 시간까지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기억하는 젊은 날의 수진, 그녀가 기억하는 엄마로서의 수진. 서로의 기억을 맞춰 가다 보니 한 사람의 삶이 퍼즐처럼 완성되어 갔다. 그녀가 나에게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만 남아있었듯이 딸에게는 울음을 감추는 어른으로 남아있었던 모양이었다. 며칠 뒤 우리는 같이 수진이의 납골당을 찾았다. 유골함 앞에 서서 나는 너무 늦게 와버린 사람처럼 서툴게 인사를 했다. 오랜만이다, 수진아. 아니, 너무 늦었지. 옆에서 할인이 한 손으로 위패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 나 약속 지켰어. 엄마 첫사랑한테 편지 전해줬어. 엄마가 얼마나 겁 많고 얼마나 사랑 많은 사람이었는지도 다 얘기했어. 그 앞에서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울음 속에는 후회와 안도 그리고 늦게 찾아온 이상한 평온이 섞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인이 말했다. 아저씨,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저씨, 아버지, 삼촌 뭐가 맞는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다.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자. 그냥 서로 필요한 만큼 서로에게 머물러 주는 걸로 하자. 그럼 일단은 경비 아저씨로 시작할게요. 그래, 그럼 나는 자주 오는 말 안 듣는 입주민 딸 정도로 생각하지. 우리는 같이 웃었다. 정확히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관계일지라도 분명한 건 한 가지였다. 더 이상 서로를 수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죽은 첫사랑의 그림자로만 서로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날 밤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망한 첫사랑이랑 닮았다며 자꾸 접근하는 수상한 여자라고만 믿었던 그 아이는 알고 보니 내 젊은 날의 도망과 비겁함이 만든 가장 큰 피해자이자 동시에 내 남은 생을 덜 쓸쓸하게 만들어줄 선물 같은 존재였다. 나는 스테인리스 주전자로 물을 올려 라면 하나를 끓였다. 라면이 다 끓을 즈음 휴대폰이 울렸다. 경비 아저씨, 야간에 라면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내일 저녁에 김치찌개 해드릴게요. 최아린 드림. 나는 라면을 한 젓가락 후루룩 먹으며 문득 웃음이 났다. 그리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조심스럽게 눌러 보냈다. 그래, 고맙다. 잘 자라, 딸. 보내기를 누르고 나서야 가슴이 한 번 더 세게 뛰었다. 화면에는 아무 대답도 오지 않았지만 어쩐지 경비실 작은 창문 너머로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첫사랑의 미소와 지금 이 도시 어딘가를 걷고 있을 한 여자의 뒷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다. 내게 뒤늦게 찾아온 이 기묘한 인연이 비록 정답을 알 수 없는 모양새일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만은 알 것 같았다. 이건 수상한 사건이 아니라 너무 늦게 도착한 용기와 화해의 이야기라는 것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첫사랑에 관련된 사연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첫사랑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잊고 살았던 첫사랑의 소중한 기억을 꺼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